예, 인공지능 세미나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현실 교수입니다.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는 게 이번 학기 들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 수업을 우리가 이제 줌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이번 학기의 진행 방식입니다만 예고해드린 대로 제가 이번 주에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오늘 수업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체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고객 구매 예측이라고 하는 주제겠고요. 그래서 이 고객 구매 예측과 관련된 인공지능 연구들이 지금까지 어떤 추세로 진행이 됐고 현재 어떤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고객 구매 예측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고객 구매 예측과 관련해서 저는 과거에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지 제가 수행했던 연구들, 논문들 몇 개 소개해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발표된 고객 구매 예측 분야의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최신 연구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어떻게 수행됐는지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페이지 정도로 최근 이제 그 트렌드를 볼 때 고객 구매 예측 연구에서는 어떤 트렌드가 보이는지를 소개해드리고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 구매 예측에 대한 개요인데요. 자, 제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최근 이제 고객 관계 관리의 시대에 그러니까 도래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고객 관계 관리의 시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 CRM이 처음 소개된 거는 대략 한 90년대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 기업들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건 사실이지만, 고객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보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소위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고객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는 보다 저렴하고 쉽게 저장할 수 있게 됐고 저장된 데이터가 있다 보니 분석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모든 고객이 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이 고객을 바라보는 시각이 CRM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을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만족시키고 이런 거를 목표로 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그건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의 방식이 주로 그랬죠. 이제는 고객 개개인별의 가치를 파악하고 고객 개개인별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고객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CRM에서 이제 R이 릴레이션십이죠. 예, 고객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CRM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RM 안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CRM을 구현하는 여러 방법 중에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캠페인 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캠페인 관리를 하려면 어떤 캠페인에 적합한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에 사실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고객 구매 예측도 그렇고 다음 주에 소개하려고 하는 고객 이탈 예측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RM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고객 관련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CRM 시대에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중에 뭐 이벤트 기반 마케팅도 있고요, 로열티 프로그램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캠페인 관리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캠페인 관리를 하려면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캠페인의 일단 정의부터 보자면 물론 이런 내용들은 다 CRM 수업을 들으시면 저절로 배우시게 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캠페인이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뭐 교차 판매라든가 아니면 이탈 고객의 재활성화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펼쳐지는 1대1 커뮤니케이션 활동, 이것을 우리가 캠페인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키워드를 뽑았죠. 모든 캠페인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캠페인에서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목표 고객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캠페인은 CRM 시대에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고, CRM 이전에는 마케팅에서는 프로모션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프로모션과 캠페인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 두 가지를 뽑는다면, 일단 프로모션은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다는 점, 반면에 캠페인은 어떤 목표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목표 고객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 자체도 그래서 프로모션은 일반적인 제품 홍보나 판촉이었다면, 캠페인에서는 목표 고객별로 차별화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전에 정해진 목표에 부합되는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하기에 지금 이런 고객 구매 예측이라든가 다음 주에 살펴볼 고객 이탈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고객이 아직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이 고객이 구매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런 고객들만 따로 출연해서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 되는 거죠. 구매를 판촉하는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또 다른 캠페인의 사례로 이탈 고객의 재활성화 혹은 이탈 예방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이 고객이 지금은 이제 현재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고객인데, 이 고객이 이탈을 할까 안 할까, 이거 가지고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그런 고객들만 따로 출연해서 그 고객들이 이탈을 못하게 하는 그런 캠페인을 이제 전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고객 구매 예측이라고 타이틀링을 했지만, 학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제 특히 해외 저널의 영어 논문 같은 거 찾아본다면, 우리가 커스터머 퍼체이스 프리딕션 이런 키워드로 찾아도 되지만, 학술 용어 중에 커스터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고객을 분류한다는 거죠. 커스텀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뭐냐? 결국은 캠페인 목적에 부합되는 고객들을 클래시파이하는, 분류하겠다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커스터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대상이 구매라면 고객 구매 예측이 되는 거고, 이탈이라면 고객 이탈 예측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세부 유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고객 분류 모형의 대부분은 이분류 모형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어떤 행동을 취한다, 안 취한다. 그죠? 구매를 한다, 안 한다. 이탈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다양한 예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매와 이탈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업이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고객의 미래 행동 탑 2를 뽑으라면 역시 첫 번째 구매, 두 번째 이탈일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객 구매 예측과 관련된 고객 분류 모델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고객 이탈과 관련된 또 이제 그 다양한 분류 모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 구매 예측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왔던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관련 논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국내 해외 가릴 거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저 역시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다양한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이런 기법들을 경영 분야의 문제 해결에 응용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적용 가능한 다양한 경영 분야 의사결정 문제 중에 마케팅 쪽으로 들어온다면 주 관심사는 이제 자연스럽게 고객 구매 예측이나 고객 이탈 예측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구매 예측과 관련된 논문들도 여러 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2005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학술적인 컨트리뷰션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논문이냐면,
이 당시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우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시간에 배웠는데 이 SVM이라고 하는 기법이 새롭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SVM 기법을 공학 분야에서는 많이 적용을 했는데 경영 분야에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적용 분야로 확대해가는 시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논문들을 쭉 분석해보고 찾아보니 SVM을 뭐 주로 이제 재무나 회계 예측, 뭐 지난번에 했던 부도 예측이라든가 뭐 주가 예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종종 쓰여왔는데 마케팅의 고객 구매 예측, 고객 이탈 예측 이런 것들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고객 구매 예측과 관련된 걸 썼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인터넷 쇼핑몰에 고객 구매 예측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SVM을 적용해보고 해봤더니 역시 전통적인 다른 그런 뭐 신경망이나 로지스틱 회계 분석 같은 기법들에 비해서 SVM이 굉장히 정확도가 뛰어나더라 라는 거를 그냥 보고하는 그런 국내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새로운 기법이 여러분 학계에 처음 소개가 되면 이거를 단순히 적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논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좀 포함되면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 그림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우리가 SVM 실습할 때 립 SVM이라는 걸 가지고 실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립 SVM 안을 열어보시면 SVM 분석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추가적인 도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중에 SVM 토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토이가 말 그대로 이제 장난감이죠. 예, 이게 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요 그림 보시면 그 녹색 점이 있고 빨간 점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녹색 점, 빨간 점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죠. 지금 데이터 안에. 그러니까 녹색은 구매 안 한 사람, 뭐 빨간색은 구매한 사람, 뭐 이런 식의 0과 1의 라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표상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2차원 상으로 펼쳐지죠. 이 2차원 변수를 뭐와 뭐로 할 거냐 이거는 SVM 토이를 구동시킬 때 연구자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입력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x1부터 x30번까지 있는데 이거를 뭐 x12번과 14번으로 그려라. 이런 건 이제 내가 정하면 그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그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자, 진짜 재밌는 그림은 그 옆에 있는 그림인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실행 이걸 누르면은 내가 학습한 SVM 모델로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요 영역이 선형으로 구분되는 영역이에요. 굉장히 비선형으로 구분된 영역이에요. 예, 딱 보기에도 굉장히 비선형으로 구분되는 영역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건데 사실은 이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그림을 제가 임의로 선별하긴 한 거죠. 우리가 학습한 모델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이제 비선형 집단으로 나눠지는데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점들을 잘 보시면은 이 색칠된 안쪽의 영역에는 녹색 점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선택되지 않은 검은색 영역에는 빨간 점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VM이 이렇게 분류를 비선형적으로 잘해주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표현이어서 이렇게 논문에 추가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는 제가 당시에 이제 많이 연구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사례 기반 추론이고요. CBR. 근데 이 CBR의 성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했어요. 특히 이제 유전 알고리즘으로 최적화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제안 아이디어는 앞에서 많이 보셨어요, 이미. 제가 이거를 주가 예측할 때도 써먹고, 뭐 저기 기업 부도 예측할 때도 이미 써먹고 이러다가 이제는 이제 고객 구매 예측에도 결국 방법론은 똑같은데 적용 도메인을 바꿔가지고 계속 다양한 연구들을 발표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고객 구매 예측을 하는데 특히 뭘 제안하는 거냐면 Two Dimensional Reduction Technique이라는 걸 제안했어요. 이게 뭐 대단하게 이름이 지어져 있지만 별거 아니고 최적의 변수들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101010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적의 학습 사례들, 인스턴스를 어떻게 셀렉션 할 것이냐. 그래서 변수를 최적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피처 셀렉션 또는 피처 सब셋 셀렉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의 학습 사례를 선택하는 거를 인스턴스 셀렉션 혹은 인스턴스 सब셋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최적화하는 유전 알고리즘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한 거죠. 이건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요 그림 너무 자주 출연해서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피처, 최적의 인스턴스를 셀렉션하는 이런 구조도까지. 그래서 바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델은 똑같았다. 유전 알고리즘으로 CBR을 최적화한다는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셋을 바꿔가면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던 사례로 요 논문이 발표가 됐었죠. 근데 지금 와서 고백이지만 적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성능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2디멘셔널 리덕션이 홀드아웃 기준으로 64%인 거예요. 64%고 이제 56도 있고 60도 있고 63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 홀드아웃의 기준으로 성과 개선이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검증을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TR-CBR의 64.29%가 다른 것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잘 안 나는 거죠. 이 성과 간의 차이가 별로 눈에 띄는 차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눈에 띄는 차이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요거는 약간 좀 트릭이라면 트릭인데, 보시면 디시전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그 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보는 검정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accept H0, reject H0 이런 식으로 써놨죠. 예, 봤더니 accept가 많아요, reject가 많아요. accept가 훨씬 많죠. accept는 4개, reject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뭔가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accept 됐다 그러면은 이거 결과가 뭔가 좋은 건가 보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은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배웠지만 귀무가설은 뭐죠? 귀무가설? 예. 두 변수 사이에 차이가 있다예요, 없다예요? 귀무가설은 없다죠, 그렇죠? 두 값이 서로 같다, 두 변수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귀무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억셉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둘 사이에 성과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둘 사이에는 성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통계 검정 결과 나타났다가 accept H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거는 뭐예요? 리젝트 된 거 요 두 건이에요. 리젝트 된 거 요 두 건인데, 결국 제안 모델은 이 전통적인 CBR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거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쓴 거죠. 예.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어떤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고 이거 뭐 별로 이렇게 결과가 시원치 않다 그러면은 요거 한번 써보세요. 심사위원이 잘 모르면은 그냥 억셉트가 맞네, 뭐 잘했나 보다 이러고 대충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트릭으로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논문은 2011년에 발표한 논문인데, 요거는 이제 그 통신 시장에서의 그 부가 서비스를 판매할 때 그거를 살지 말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어요. 요게 보면 facilitating cross-selling이라는 좀 굉장히 자극적인, 그러니까는 교차 판매는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이 교차 판매를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논문으로 제대로 다룬 경우가 잘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크로스셀링이 아니라, 솔직히 통신 서비스 여러분들 전화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화는 이미 다 쓰고 있는데 그 전화를 쓰는 고객이, 보시면 이 연구가 수행됐던 시기에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앱스토어, 앱마켓 이런 거 아예 없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네이트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소위 모바일 서비스, 뭐 모바일 벨소리, 뭐 통화 연결음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단순히 음성 통화만 하는 고객이 이런 모바일 부가 서비스도 추가로 구매를 할까 안 할까, 이걸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시도를 했던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 논문이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같이 공동으로 연구했던 우리 연세대학교 오경주 교수님이 마침 이 데이터를 좀 갖고 계셔서 제가 실험을 주도하고 이제 오경주 교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연구에 참여해서 같이 이제 논문을 작성했던 그런 결과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론상에 좀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왜 스태킹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다양한 서로 다른 헤테로지니어스한 모델들을 개발한 다음에 그 모델들의 결과를 마지막에 유전 알고리즘으로 최적 결합해서 최적의 예측 결과를 산출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논문에 들어간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주가 예측하는 논문 소개하면서 그 김선웅 교수님하고 같이 발표했던 논문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논문에 보면은 투 스레시홀드라고 해서 주식 시장의 의사결정을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 임계치 2개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모델을 제안했잖아요. 여기에도 그 똑같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애저하란 학술지에 논문을 굉장히 여러 편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리서치게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연구자들이 서로 공유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이 이제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뭐 제공되지 않는 논문이 있다면 여기 리서치게이트에 저자하고 직접 컨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한테 당신 논문 좀 나한테 보내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요청을 많이 받아요. 제가 쓴 논문을 좀 보내달라는 리서치게이트 요청 많이 받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보내줍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요청을 빨리빨리 들어줘야 그 사람이 내 논문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 논문 발표할 때 자연스럽게 내 논문을 참조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이제 영향력이 커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쭉 이렇게 경험상 보니까 제가 쓴 논문 중에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논문 1등을 꼽으라면 이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목에 크로스셀링이라는 그런 좀 좋은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들 찾는 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는 논문 다 키워드로 검색하니까요. 현재까지 2011년에 출판된 이후에 구글 스칼라에서 조회를 해보면 총 58회 정도 피인용된 그런 실적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설명해 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신경망이 각각 학습을 하고요. 이것들을 스태킹 방식으로 이렇게 컴바인 하는 거죠. 유전 알고리즘이 컴바인 하는데 이때 이제 뭘 최적화하냐면 각각의 가중치를 얼마를 줘서 이거를 결합할 거냐. 그 가중치의 웨이트 그리고 이제 임계값 2개. 그래서 일정 이상이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이 모바일 바스를 살 거다. 일정 이하이면 확실하게 이 사람은 이거 안 살 거다. 예. 근데 이제 가운데는 그레이 존으로 두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이거를 이제 홀드아웃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그런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한 통신회사의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제 타겟이 된 모바일 바스는 통화 연결음 다운로드를 추가로 이 사람이 돈 내고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걸 이제 예측을 한 거고. 근데 이 트루 스레시홀드 전략을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뭐냐면 그레이존이 생기잖아요. 예, 그레이존. 나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측을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일도 이론상 생기는 게 가능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를 제약 조건으로 추가로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야 최소한 전체 샘플의 50%에 대해서는 50% 이상에 대해서는 너가 뭐 업이다 다운이다를 반드시 결과를 산출해야 돼. 최소 30%는 네가 업이다 다운이다를 판단해야 돼. 최소 10%에 대해서는 업이다 다운이다를 판단해야 돼 라는 거를 제약 조건식으로 걸어서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50%, 30%, 10% 이거를 이제 넣어서 실험을 했고요. 당연히 커버리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측 정확도는 높아져요. 왜냐하면 진짜 확실하게 구매할 사람, 진짜 확실하게 안 구매할 것 같은 사람만 발라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커버리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측 정확도는 높아지죠.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실제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예, 히트레이쇼가 보시면 10%일 때 가장 88%가 될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의 최적의 웨이트가 나오는데 신경망이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신경망을 제일 많이 참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시홀드도
굉장히 낮은 값과 높은 값이 각각 로어와 어퍼에 세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쓴 논문에 대한 소개였고요. 자, 요 다음부터는 제가 쓴 논문 아니고 이제 그 최근에 발표된 주요 이 분야의 논문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일렉트로닉 마켓에 실린 중국 저자들의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은 여러분 광군절,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1월 11일이 될 텐데 광군절이라고 아시죠? 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중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저가에, 근데 이제 이런 광군절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게 우리도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인가요? 뭐 이런 게 이제 연말에 주로 많이 있죠. 예. 연말에 있는 이유는 마지막 이제 재무 성과 발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불꽃을 태워서 매출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재고 정리 차원도 있어요. 이제 내년도 신상품이 나오기 이전에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들을 최대한 이제 창고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행사들을 갖죠.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가 여기 나와 있는 광군절이라고 하죠. 이 광군절 기간 중에 JD.com, 여기 이제 징동닷컴이라고 하는 중국 사이트인데 여기 구매에 참여한 고객들의, 자, 이 논문 보시면 유저 비헤이비어 모델링, recommendations, and purchase predic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기 이제 고객들이 참여한 고객들이 어떤 행동 특징을 보였는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요 다음에 다룰 주제인데 추천 시스템의 관점에서 또 한번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 구매 예측까지 해보는 그런 연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기간 중에 쇼핑에 참여한 47,000여 명의 사용자의 23만여 상품에 대한 58만여 건의 다양한 쇼핑 행동 기록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뭐 사용자 관점에서 분석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관점에서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볼 때 뭐 그냥 보기만 하고 끝난 사용자, 보고선 카트까지 넣은 사용자, 아니면 뭐 주문을 한 사용자, 주문까지 다 한 사용자, 이거 이제 비중을 분석하고, 그걸 똑같이 이제 상품의 관점에서 어떤 상품은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하고 이제 버려졌고, 어떤 상품은 이제 오더까지 이루어졌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건 몇 프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계산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별, 시간대별 구매량 변화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11월 11일에 그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카트에 담는 행동을 한 거를 12시 땡 되자마자 제일 많이 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조회가 되죠.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뭐 그런 것들을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추천 모델 실험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구매를 했다 안 했다가 이제 사용자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구매를 했다 안 했다, 이거를 이제 총 구매에 참여한 3,821명의 사용자, 그다음에 5,564건의 아이템을 대상으로 해서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 매트릭스의 행렬항, 각각의 그 행렬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3,800 곱하기 5,564개니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0인 거예요. 대부분 안 산 거죠. 이 중에 1로 표기된 행렬항은 다 합쳐가지고 6,166개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협업 필터링에서는 희박성 문제라고 해요. sparsity problem. 너무 이제 0들이 많이 채워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이학습의 개념을 차용을 했는데, 구매한 것만 여기 학습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에서 고려한 게 아니라, 특정 상품을 단순히 조회만 하더라도, 혹은 카트에 상품을 담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도 이제 구매 행동을 예측할 때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희박성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추천 모델의 성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리시전과 리콜 다음에 at k라고 되어 있어요. at k. 이 k는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협업 필터링이 적용이 되는데,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총 몇 건의 상품을 추천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k개를 추천을 하면 그 k개 중에 진짜 이 사람이 구매한 상품은 그러니까 구매가 이루어진 상품은 그 중에 몇 개인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프리시전이고요.
리콜은 원래 이제 리콜의 정의도 그거죠. 실제로 구매된 상품, 그 사용자에 의해서 실제로 구매된 구매된 제품들 중에 요 추천된 K가 얼마나 많이 그거를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거의 비중이 리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만약에 추천을 조금 했어요. 예를 들면 5개만 했어요. 그러면 프리시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말 확신하는 5개만 추천을 했으니까 이 5개 중에 구매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상품이 있을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죠? 하지만 리콜의 관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리콜의 관점에서는 내가 구매한 제품을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되는데 5개로 맞추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겠죠. 적은 K를 가지고 맞추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리콜은 낮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K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K가 커지면 그 중에는 진짜 뭐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도 있겠지만 K가 커지다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냥 K를 채워야 돼가지고 예측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K 중에 안산 케이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리콜의 관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5개 중에 내가 산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보다는 10개 중에 내가 산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확률은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리콜은 높아진다. 그래서 K가 작아지면 프리시전은 커지고 리콜은 감소하는 반면에 K가 커지면 프리시전은 감소하고 리콜이 증가되는 이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나온 결과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프리시전은 K가 커지니까 이렇게 감소하고요. 리콜은 K가 커지니까 이렇게 커지는 결과가 나왔고 보시면은 대략 이런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펄체스 프리딕션도 한 겁니다. 광군절 기간 동안에 구매자와 비구매자 간의 행동 차이를 분석해서 그거를 이제 입력 변수화 해가지고 예측 모델을 구축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나는 세션에서 얼마나 많이 클릭을 했느냐, 클릭 횟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션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느냐인데 보시면 전체 사용자와 비구매자는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구매자는 어때요? 월등히 높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클릭을 많이 한다는 거죠. 세션 안에서. 두 번째, 이 세션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 분 단위로 측정된 시간을 보면 비구매자와 전체 사용자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죠? 머무르는 시간에 차이가 없는데 역시 구매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변수가 굉장히 설명력이 좋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서 이 저자들이 이제 클릭 횟수와 지속 시간을 활용해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으로 이제 그 특정 상품 카테고리의 상품을 구매할까 안 할까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AUC 기준으로 대략 75에서 83%에 이르는 꽤 높은 결과값이 나왔다. 특히 예측이 잘 되는 거는 여기 휴대전화, 그죠? 조금 이제 예측이 잘 안 되는 거는 선물 이런 거, 러기지 이런 게 좀 예측이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방법론이 특이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분석의 깊이도 솔직히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중국의 광군절 기간에 발생한 그런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서 해석이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이 논문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건 이제 방법론적으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논문일 수는 있는데 최근에 요새 이제 우리가 판촉을 할 때 하나의 채널만으로 판촉하는 일은 거의 다 없잖아요. 그죠? 뭐 티켓을 유통하거나 판촉하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 헤드윅이라고 하는 티켓을 팔아요. 요걸 이제 공연 기획사인 쇼노트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주관해서 하죠. 자, 그런데 이 쇼노트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많이 노출시켜서 많이 팔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파크 티켓에서만 이걸 파는 게 아니라 뭐 티켓 링크를 통해서도 팔고 멜론 티켓을 통해서도 유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유통을 하겠죠. 그러면 뮤지컬 헤드윅을 보고 싶어하는 여기 이제 또지라는 3명의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한 군데만 검색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간혹.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한테 더 유리한 조건에 더 저렴하게 그 다음에 뭐 더 혜택이 많은 그런 채널을 이용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뭐 인터파크도 가보고 뭐 티켓링크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를 다 이렇게 가격도 비교해보고
서비스도 비교해보는 멀티 채널 브라우징 활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죠?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터파크면 인터파크, 티켓링크면 티켓링크, 한 채널만 딱 고정해가지고 그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지, 이렇게 멀티 채널에서 어떤 활동을 보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데이터가 없어서 사실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이제 이 연구가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또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런 의사결정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프로모션에 들어가면 상품에 주목을 했다가 흥미가 생기면 그걸 사고 싶다, 뭐 갖고 싶다, 이런 디자이어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구매하는, 이런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아이다 모델에 의거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마케팅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가 이제 또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이 아이다가 어텐션 됐다가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됐다가 디자이어 됐다가 어텐션 액션을 이루는 이런 선형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면은 어텐션 하다가 인터레스트 됐다가 좀 더 알아볼까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지냐, 어느 게 더 현실적이에요? B가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비선형으로 왔다 갔다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다 반영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 사람은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일단 멀티 채널에서의 활동, 인터액션을 살펴본다고 하면 다양한 시점이 있는 거죠. 다양한 시점. 그리고 그 각 시점마다 채널들도 다양하게 오퍼가 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시점에서는 C1과 컨택을 하다가 그 다음 시점에서는 C2와 컨택을 하다가, 이것도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그 행동들을 쭉 보이다가 마침내 이제 T 시점에서 구매에 이르게 되는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이 사람의 행동, 브라우징하는 행동은 이런 어떤 성격이 있다? 시계열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LSTM,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배웠죠. LSTM 계열의 딥러닝 모델로 이 온라인 브라우징 비헤이비어를 모델링 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LSTM 모델은 우리 이제 여기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이 입력값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리커런트한 특성이 있어서 그 결과값이 자기 자신에게 회귀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각 시점마다 아웃풋이 다 나오죠. 각 시점마다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LSTM 모델은 X1이 물론 이제 OT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뭐 셀 스테이트라는 걸 이용해서도 이제 정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을 통해서도 정보를 흘려보내서 이제 OT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구조상 X1, X2, X3가 다른 아웃풋에 직접 영향을, 히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용하는 거는 그냥 LSTM이 아니고 풀 커넥티드 LSTM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X1, X2, X3, XN까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H1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X1의 경우에 H2, H3, H4 뭐 다른 히든 레이어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연결을 하는 그런 풀 커넥티드 LSTM 모델을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뭐 서로 이제 막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관계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구매를 할지 말지를 예측을 할 때에는 앞에서 이제 LSTM으로 처리한 온라인 브라우징 비헤이비어만 고려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전체적인 구매 이력과 인구 통계적인 정보까지 다 이제 반영을 해서 이거를 컨캣은 이제 하나로 합친다는 거죠. 그 특징들을, 결과들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풀 커넥션된 네트워크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구매를 예측하는 이런 이제 복잡한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델을 피처 컨바인드 딥러닝이라고 부른 거예요. FCD라는 프레임워크로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한번 피처들을 다 컨바인 한다는 거죠. 딥러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각각의 사용된 변수인데, 온라인 브라우징은 그냥 페이지 뷰 정보를 T 단위별로 쪼개서 시계열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아까 얘기한 LSTM
예, 그것도 이제 풀 커넥티드 LSTM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특징을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이력이랑 인구 통계적인 정보 등 이제 이런 변수들을 사용을 하는데, 요게 이제 중국 내 한 유명 콘서트홀의 티켓 판매 데이터로 이걸 이제 검증을 했고요. 독립 변수를 보시면 이게 이제 콘서트홀에서의 공연 티켓이니까 좀 잘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잘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컴이랑 하우징, 집값 이런 것들도 변수에 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온라인 브라우징 행동과 그 다음에 디모그래픽 정보가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정보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가장 우수한 성능은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예상 가능한 거지만, 그때 이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히스토리는 없더라도 요 펄체이스 히스토리 없더라도 디모그래픽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류 모델의 관점에서도 이제 여러 모델들을 비교했는데,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FCD 다 합쳐가지고 분석하는 FCD가 가장 우수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우수하게 나와서, 뭐 계속 우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랜덤 포레스트나 뭐 XG 부스트나 이런 기법들이 이런 문제 해결에 굉장히 성능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논문 ECRA 논문인데요. 자, 이 논문도 좀 특이하게 재밌는 논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기존 연구들은 뭐 인구 통계적인 변수들도 특징으로 쓰고,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고객이 누군지를 알고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즉 알려진 고객을 대상으로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꽤 많은 경우는 로그인을 안 한 채로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냥 행동을 보여주고 구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기존 연구는 거기가 사각지대인 것 같다. 이렇게 그 어노니머스 비지터들, 비식별 방문객들은 이 사람들이 기존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나이의 성별은 어떤지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전혀 없죠. 오로지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임시적인 행동 정보, 템포럴한 정보, 그 다음에 그 시점 당시의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구매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식별 방문객의 구매를 예측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제한 모형 검증을 위해서는 비식별 방문객의 어떤 활동을 담고 있는 클릭 스트림 데이터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두 개의 공개 데이터셋을 활용합니다. 하나는 이제 뒤에서도 계속 소개가 될 텐데 유추즈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유추즈가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서 구글링을 해봤더니 이 회사는 독일 회사고요. 예, 그 인터넷 쇼핑몰들에게 개인화 또는 맞춤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더라고요. 예. 아마 이제 이 회사에서 근데 좀 자기네 회사의 알고리즘을 또 뭐 개선하고 회사의 홍보에도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지 공개 데이터셋을 여기서 많이 오픈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구매 예측이나 상품 추천과 관련된 그래서 이 회사는 아주 홍보를 톡톡히 잘한 것 같아요. 구글링을 해보면 회사 정보는 잘 안 나오고 얘네가 이제 공개했던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들이 주로 이제 상위권에 올라옵니다. 어쨌거나 이 유추즈가 공개한 이제 6개월치 한 유럽의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6개월치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활용했고, 잘란도는 실제로 있는 쇼핑몰이더라고요. 예, 유럽의 대형 패션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유럽 각국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 진출되어 있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여기에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중에 이제 어노니머스한 비지터만 발라내서 분석을 한 거죠. 보게 되면 구매로 이어진 세션보다 비구매로 끝난 세션이 당연히 월등히 많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학습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오버샘플링,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강력한 걸로 알려진 스모테라고 하는 이제 오버샘플링 기법을 이용해서 학습이 이제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루어지게 여기 스모테가 적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트렌드 모델링이라는 단계를 이제 80%의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데, 이 트렌드는 이거예요. 트렌디니스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트렌디니스는 먼저 상품별로 트렌디니스가 측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산식이에요. 상품별 트렌디니스를 산출하는, 그게 이제 앞선 n일 동안 해당 상품 i가 그냥 조회된 세션 대비 구매까지 연결된 세션이 얼마나 비중이 높은지를 보는 게 각 상품에 대한 트렌디니스를 보는 거고, 어떤 시점에 어떤 시간 기간인 세션에 그 시점에서의 트렌디니스는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각 상품별 트렌디니스 값 중에 가장 맥시멈 값, 가장 최대 값,
그래서 이 트렌디니스가 높다는 거는 그 시점에 어떤 상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품마다 이제 왜 그 계절마다 뭐 때마다 잘 팔리는 상품들은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그 시즌이 뭔가 물건이 많이 팔리는 시즌인지, 그래서 조회수 대비 구매로 연결된 세션이 많았는지 이런 비중을 참조하고자 이 트렌디니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트렌디니스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특징 변수들을 추가 독립 변수로 활용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셋마다 어떤 데이터셋에는 이 값이 있고 어떤 데이터셋에는 없고 이래가지고 여기 Y라고 표시된 거는 유추즈에서만 쓴 거고요. Z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잘란도에서만 쓴 거고, 둘 다 있는 건 둘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 세션이 몇 월에 발생했는지, 그 세션이 무슨 요일에 발생했는지, 뭐 이런 것들, 특정 페이지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 쭉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배깅, MB트리라는 걸 좀 처음 보는데, XG 부스트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트렌디니스라는 요 TD 요거를 쓸 때 타임 윈도우를 뭐 20일로 보냐 뭐 며칠로 보냐에 관계없이 항상 더 우수한 예측 품질 F1 값이 산출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with trendiness, without trendiness 이렇게 차이가 되는데, 여기 보면 뭐 2일, 3일, 4일 이렇게 윈도우를 바꿔보죠. 윈도우 바꿔보는데 항상 관계없이 트렌디니스를 쓰는 쪽이 훨씬 더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측의 정확도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처음 본다고 했던 MB트리라는 기법, 이런 게 이제 뭐 유추즈와 잘란도 관계없이 데이가 낮을 때는 이게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요. 데이가 좀 이제 커지면 배깅 기법이 좀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앞에 논문의 가장 큰 핵심은 이런 비식별 고객의 구매 예측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주제를 잡았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논문은 구매 예측인데 이것도 역시 좀 약간 특이한 거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구매를 하기 전에 그 구매에 관심 있는 상품들을 자주 클릭해 본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72%의 고객들이 과거에 자기가 클릭 많이 했던 제품을 나중에 다시 구매를 하는 걸로 밝혀졌고, 티몰이라고 하는데도 한 45%의 고객이 과거에 자기가 클릭했던 제품을 나중에 구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가장 많이 클릭한 걸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미 있는 공개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리콜이 68%나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전체 상품의 구매 상품의 68%는 그냥 과거에 많이 클릭했던 제품으로만 예측을 해도 이렇게 잘 맞춘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를 저자들은 듀플리케이트 클릭 세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고객들 중에는 저는 남자 고객이 주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매할 때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제가 사고 싶은 제품이라고 여러 번 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후보가 되는 상품들을 한 번씩만 보는 거예요. 자, 이거. 그랬더니 이게 제일 좋네. 그리고 바로 가서 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케이스를 저자들은 non-duplicate 클릭 세션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위에 거 보시게 되면 회색 슬리퍼, 뭐 하늘색 슬리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요 갈색 뭐 샌들, 그러다가 갈색 샌들을 제일 많이 클릭하죠. 이런 경우에 갈색 샌들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듀플리케이트한 클릭 세션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도 겹치지 않는 서로 다른 상품들을 다 클릭을 해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구매가 들어가요. 이 중에 하나로. 이거 어떻게 맞출 거냐. 이거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들이 한국 저자들인데 공개된 데이터셋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봤던 그 유추즈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non duplicate한 클릭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대략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구매하는 사람도 꽤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non duplicate한 이런 클릭 세션 내에서 이 중에 뭘 구매할까? 이걸 맞추는 purchase net이라는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자, 한숨이 나오는데 이 purchase net의 모델이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원래 이 knowledge based systems라는 저널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저널이에요. 요즘 복잡한데 일단 첫 번째는
얘가 어떤 순서대로 어떤 상품을 클릭했는지 그 시퀀스의 정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이제 클릭 시퀀스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각 상품을 어떤 시퀀스로 이제 클릭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의도를 캡처하는 양방향 RNN을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히든 레이어 상에서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왔다 갔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양방향 RNN을 표시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의 클릭 시퀀스를 이제 인베딩 방식으로 이렇게 벡터화해서 표현을 하고요. 일종의 인풋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은 이런 순서대로 했을 때 이 사람이 뭘 제일 살 것 같은지에 대한 확률을 예측해서 이제 결과값을 뿌려내는, 그게 이제 Purchase Sequence Extractor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인코더가 있고 이제 마지막 해석하는 디코더가 있는 거죠. 단일 방향 RNN을 활용을 해서 타임 스텝 T에서의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각각을 구매할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예측을 한 다음에, 지금 우리의 전제는 이 사람이 기존에 클릭했던 상품 중에서 뭔가 하나를 살 거라는 게 전제잖아요. 그래서 클릭된 N개 상품들의 구매 확률만 참조를 한 뒤 그 중에 구매 확률이 가장 높은 값, 맥시멈인 값을 추려서, 자, 요 단계에서는 이걸 살 것 같아, 요 단계에서는 요걸 살 것 같아, 이걸 이제 각각 뿌려주는 게 이제 여기 디코더 모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연산을 할 때 얘네들의 상품들 간에 이제 내가 클릭한 상품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지만 다른 상품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품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 포인터 네트워크와 소프트맥스 네트워크라는 걸로 각각 구현을 해서 상품들 간의 릴레이션십까지 고려하는 그런 복잡한 모델인 펄체이스넷을 제안을 합니다. 펄체이스넷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테크니컬리 복잡해서 그냥 뭐 저도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저런 원리로 설계가 됐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의 성능을 이제 3개의 공개 데이터셋을 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비교 기법도 뭐 다양한 방법 썼는데 제가 잘 모르는, 뭐 약간 이제 뭐 시계열성이 있는 뭐 그런 방법들, 뭐 근데 이제 추천 시스템과 연결된 그런 알고리즘들을 비교 기법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성능은 리콜과 MRR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요. 요 예시를 보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10개의 클릭된 아이템 중에 2개가 구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2개가 제대로 예측이 됐는지를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고리즘, 제한된 알고리즘 혹은 비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구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2개 아이템만 추천해 해서 2개를 예측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리콜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구매된 아이템 2개 중, 아까 이제 2개가 구매됐다고 했잖아요. 이 2개의 아이템 중 몇 개가 예측 모델에 의해서 맞춰졌냐, 즉 탑2 안에 포함되어 있냐, 요 비율이 리콜이 되는 거고요. MRR은 랭크 순위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매된 2개 아이템이 어쨌거나 여긴 탑2에 안 꼈다 하더라도 각각의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7등, 얘는 8등, 뭐 얘는 2등,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 순위 값의 역수를 취한 다음에 이거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MRR을 구해요. 만약에 탑2 1등, 2등으로 실제로 구매한 2개 아이템이 모두 예측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평균 내야 되니까 MRR 값은 상대적으로 커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9등, 10등으로 예측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9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을 평균 내는 거니까 그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리콜도 그렇고 MRR도 그렇고 큰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좋은 건데, 여기 이제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MRR과 리콜의 값을 도출한 걸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예상 가능한 거지만 제한 모델인 펄체이스넷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차별화된 모델로 로컬 네트워크만 고려한 모델, 글로벌 네트워크만 고려한 모델을 이제 비교 모형을 해봤는데, 얘네들은 펄체이스넷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외에도 이제 이 모델에 다양한 변주를 주었을 때 성능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냥
또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논문은 TV 상업 광고의 노출 효과를 한번 이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계학습 예측 모델을 활용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일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본 사람들과 혹은 이제 일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공저한 논문인데요. 요것도 이제 사실은 그 모델도 모델이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좀 주요한 그런 이제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배경을 먼저 보면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나 기계학습 같은 모델을 활용을 해서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아니면은 뭐 뉴 미디어들이 어떤 광고 효과가 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연구의 대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던 TV가 광고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잘 그 효과가 첨단 기법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노무라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구별 TV 시청 및 개인 설문조사 결과, 특히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1월 뭐 3월인가요? 이렇게 4월인가요? 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측정이 된 구매 의도, 그 구매 의도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혹은 실제 구매 행동, 이걸 이제 같이 이제 활용을 해서 TV의 광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연구자들이 실험을 거의 뭐 100만 몇 건을 실험했다고 논문에 써 있어요. 모델이 굉장히 상세해요. 일단은 예측 모델을 구축을 할 때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별로 모델을 구축을 할 건지, 아니면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 모델을 구축할 건지에 따라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의 유형도 구매 의도를 종속 변수로 할지 실제 구매 행동을 종속 변수로 할지, 입력 변수도 광고의 시청 시간만 사용할지 여기에 인구 통계도 같이 넣을지 인구 통계 정보만 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조합을 실험을 합니다. 적용된 기계학습 모델은 SVM, XGBoost,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 세 가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리를 하다가 이제 총 3,000명의 사용자가 시청한 36개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구매 행동을 어떻게 보였는지에 따라서 6개 카테고리로 집단을 분류를 했는데, 자, 액추얼 펄체이스가 1월에 한번 측정되고 3월에 한번 측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0번 카테고리는 1월에는 샀는데 3월에는 안 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산 거죠. 광고의 효과가 있는 거죠. 1번은 끝까지 안 산 거예요. 1월에도 안 사고 3월에도 안 산 집단. 카테고리 2는 1월에 안 사고 버티다가 3월에 가서 산 사람. 카테고리 3번은 뭐 1월도 샀고 3월도 산 사람. 4번과 5번은 1월에는 샀는지 안 샀는지 관계없고, 요거는 예스 노 둘 다 포함하는데 결국 끝에 가서 산 사람과 끝에 가서 안 산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을 6가지로 나눈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조합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면 크게 뭐 그 기계학습 모델의 세 종류, 그 다음에 뭐 제품 중심으로 모델을 구축했냐, 사용자 중심으로 했냐, 이렇게 하면 이제 6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요 카테고리 별로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제품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36가지 제품별로 다 나올 수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실험은 약 109만여 회를 자기들이 했다라고 논문에서 보고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결과는 평균한 그런 모델들의 성과를 평균했을 때 나온 결과인데, 프로덕트 베이스로 보면 F1 값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고요. 유저 베이스로 보면 SVM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고, 3개의 가설을 세워서 실제 이제 이 연구가 보려고 했던 거를 추가 검증 진행합니다. 즉 광고 노출 시간을 사용한 모델의 성과가 인구 통계를 사용한 거랑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까? 인구 통계와 광고 노출을 동시에 쓰면 인구 통계만 쓴 모델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까? 광고 노출을 사용한 모델의 성과가 인구 통계와 광고 노출 시간 정보를 모두 사용한 모델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다양한 조합에 따라서 이제 비교해보고 분석을 해본 거죠. 테이블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종속 변수 유형에 따른 카테고리별, 뭐 모델 유형별 각각을 다 분석을 했는데,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논문이 알아낸 게 뭐냐? 가설 1, 가설 2, 가설 3 이걸 이제 검증을 쭉 해보면서 실험을 봤더니 광고 노출 시간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면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인구 통계 변수 같은 걸 쓰는 것이 훨씬 더 설명력이 높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TV 광고가 효과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인구 통계 정보가 오히려 좌지우지하는데 예외가 있었어요. 자, 어떤 집단이냐면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5.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카테고리 1 1월에도 안 사고 3월에도 안 산 사람. 카테고리 5 1월에 샀든 안 샀든 관계없이 끝까지 안 산 사람. 요게 이제 1번과 5번인데 이 사람들은 광고도 효과가 없고 인구 통계적인 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광고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는 거죠. 혹시나 프라임 타임 때 하는 광고들은 효과가 있을까 해서 그것만 또 따로 끄잡아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거 역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글쎄요, 일본의 TV 광고 업계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기업들이 TV 광고에 매년 수조엔을 쓴대요. 예, 수조엔을 쓰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그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전반의 각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제안하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논문은 비계약 조건에서의 구매 예측을 하기 위한 기계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자, 우리가 예측하는 구매 예측은 다 비계약 조건 아닌가요? 근데 예, 그죠? 사실은 뭐 계약 조건 하에서의 구매는 그냥 정해진 미래잖아요. 예, 언제까지 사기로 한다니까 정해진 미래니까 예측할 가치도 없는 거고 당연히 비계약 조건 하에서의 구매가 중요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연구는 굳이 왜 제목에 Non-Contractual Setting이라고 하는 비계약 조건임을 강조했냐? 이 연구의 도메인이 B2B라서 그래요. 예, B2B. 그리고 요 B2B는 보통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잖아요. 예,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는데 이제 계약이 풀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구매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예측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 구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언제 다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질 거냐, 어떤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의도로 비계약을 제목에서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특정 시점에 특정 월에서의 고객 특징 정보를 활용을 해서 비계약 상황에서 그 다음 달에 해당 고객이 과연 구매를 할까,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기계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는 3가지를 제안했는데 뭐 대부분 좀 흔치는 않은 그런 기법들 3가지를 제안을 했고요. 자, 특징 변수는 원래 이제 오리지널로 확인한 트랜잭션 데이터는 이거예요. 고객 K가 오더 I를 내려서 언제 구매해서 얼마만큼 구매를 했다, 이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특징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파생 변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타우 시점까지의 타우 먼스까지의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총 274개나 되는 파생 변수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입력 변수를 늘리려고 그냥 뻥튀기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24번까지가 실제 의미 있는 특징 변수가 되겠고요. 나머지 변수들은 뭐 이 변수들을 서로 곱한다든가 아니면 제곱을 취한다든가 3승을 취한다든가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 변수에 추가를 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속 변수는 그렇게 해서 먼스타우에 이 고객은 구매를 한다 안 한다, 이걸 이제 라벨링을 해서 T 시점에서의 특징을 가지고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구매 여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제안을 한 것이죠. 실험 결과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3가지 모델을 돌려봤는데 여기 그레디언트 트리 부스팅이 가장 높은 애큐러시와 AOC를 보이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트리 부스팅을 가지고 이 학습용 검증용에 쓰인 데이터 외에 추가로 확보된 2015년 4월 데이터에 새로 수집된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잘 맞더라. 역시 잘 맞더라. 이게 이 연구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2B에서의 구매 예측이라는 점, 그래서 비계약 상황을 강조하고 그거를 이제 시간의 흐름을 반영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특징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논문 6번 살펴봤고요. 이제 논문 7번째 논문 DSS 논문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고객의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 고객이 구매를 할까 안 할까를 예측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 이 논문의 특징은 이런 2가지 유형의 어떤 변수 집합을 입력 변수로 활용한다는 것이, 즉 데이터가 좀 특별한 데이터를 썼다는 것이 이 연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 이 고객이 쇼핑 플랫폼과 어떤 인터랙션을 했느냐,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활동으로 들어가려면 결국은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 플랫폼 내에서의 클릭 스트림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인터랙션이 있었는지를 특징을 뽑고요. 그 다음엔 이제 기타 일반적인 고객의 인구 통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벨기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온라인 시장 플랫폼 업체의 뭐 G마켓이나 인터파크 이런 것 같은 데죠. 뭐 실제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구매 여부가 종속 변수가 되겠고요. 예, 세션 정보를 입력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좀 특이하게 보통은 구매로 끝난 세션보다 구매되지 않은 세션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 이상의 상품이 구매된 세션이 훨씬 더 많아요. 67.6%가 그렇게 돼 있고, 세션 데이터에는 이 고객이 뭐 브라우징을 했는지, 클릭을 했는지, 뭐 상품을 추가했는지 등등이 다 저장이 돼 있고요. 고객에 관한 다양한 기타 정보, 아까 얘기한 나이, 성별, 뭐 이런 거와 같은 고객 특성 정보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쭉 진행을 하고요. 전반적인 모델은 굉장히 평이해요. 평이하고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거는 딥러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근데 딥러닝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 복잡하지 않은 수준의 딥러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드포워드 딥러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더니 뭐 예상대로 딥러닝의 성능이 가장 좋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변수를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변수를 하나씩 빼가지고, 왜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연구 본 적 있잖아요. 비슷한 연구를 변수를 하나하나 빼봤을 때 예측 정확도가 얼마나 감소되냐를 가지고 상대적인 중요도를 이제 측정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가장 설명력 높은 변수가 이 고객이 얼마나 오래 거래한 고객이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걸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CRM에서 이 R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즉 롱텀 릴레이션십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역시나 그런 것을 또 이 실증 분석 결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번째 논문은 여행과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다 정확도 높은 온라인 여행 구매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이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온라인 여행 구매를 할까 말까 이걸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고객 행동 변인들의 영향 요인을 분석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중국 분들이 쓰신 중국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중국 내에 한 여행 앱에서 제공된 데이터, 그래서 나이, 성별, 거주지 등의 인구 통계 데이터도 쓰고, 브라우징과 구매 등 실제 행동 데이터도 쓰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리뷰 데이터, 별점과 텍스트로 된 후기까지 포함해서 다 이제 적절하게 변환해서 입력 변수를 쓰는데, 일단은 그 클릭 스트림 데이터, 행동 데이터는 이제 각종 파생 변수를 만들어요. 주문과 관련된 파생 변수, 행동 빈도와 관련된 파생 변수, 행동의 시간과 관련된 파생 변수 등으로 변환해서 사용을 했고, 그 5점짜리 온라인 별점은 특이하게 전망 이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값을 변환을 하는데요. 나는 이제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리니어 스케일로 그대로 그 값을 쓰지 않고 이렇게 비선형 스케일로 리스케일링해서 점수를 재해석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망 이론은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그 기준점 안에서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제 보이지만, 그 기준점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별점으로 예를 들자면 별점 4점이나 5점은 별 차이 없고, 별점 뭐 1점이나 2점도 별 차이 없는 거고, 문제는 2, 3, 4 간의 차이가 크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은 별점 4점, 5점보다 별점 1점, 2점에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혜택보다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프의 좌측이 우측에 비해서 더 깊게 내려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손실 회피성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감도, 체감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급격히 변하지만 그 다음 어떤 임계점을 넘고 나면은 서서히 이렇게 줄어드는 요 3요소인데, 요 3요소를 반영한 그래프가 이거고, 요 그래프가 산식으로 표현하면 요겁니다. 요 아래 그 산식에 기반해서 그 변환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게 이 논문의 특징이죠. 그래서 원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다양한 특징 변수들을 생성을 하고, 이제 온라인 리뷰는 이제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잖아요. 요거는 TF-IDF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 특징과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키워드의 가중치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XGBoost, 라이트GBM, 스태킹까지 5개를 썼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게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XAI 기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구매에 여행 상품 구매에 어떤 변수가 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이 좀 특이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돌려봤더니 스태킹 기법이 가장 우수한 거로 나타났고요. XAI 기반의 해석은 스태킹이 제일 좋았지만 뭐 아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XG 부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변수들이 주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 몇 년간 발표된 고객 구매 예측의 최신 연구들도 살펴봤는데요. 자, 쟁점을 살펴보면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기존의 고객 구매 예측 연구들은 그냥 정형화된 데이터, 고객의 인구 통계적인 데이터, 뭐 이런 고객의 활동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잘 없었어요.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최근에 발표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객의 활동 데이터들을 주로 활용한다.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디테일한 행동을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구매 여부를 예측하려고 하는 어떤 산업계의 니즈와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는 일단 양 자체가 되게 방대하고 전처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클릭 스트림 데이터와 인구 통계 정보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개된 클릭 스트림 데이터는 이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좀 한쪽 데이터만 써야 되는 그래서 이거를 특수한 관점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기존 연구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만의 어떤 새로운 관점이 있을 수 있다면 공개된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구매는 예측도 중요하지만 해석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논문들 중에 일부는 기계학습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논문이지만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를 살펴본 논문들이 많았어요.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광군절 데이터 분석한 논문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광고 효과 있었냐 없었냐 연구도 그렇고 마지막 연구도 뭐 약간 비슷한 같은 컨텍스트에서 해석할 수가 있고 기계학습 기법 자체는 평이한 걸 쓰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하는 그런 연구 아니면은 아까 이제 마지막 논문처럼 XAI를 아예 적용을 해서 결과를 해석하려는 시도를 취하는 논문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활용되는 그런 어떤 고객 구매 예측 연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동영상 강의 역시 굉장히 긴 시간 진행이 되네요. 지금까지 동영상으로 강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